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시냐 여쭤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많이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정을 이렇게 한번 세게 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시장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돌아보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지표가 있습니다. CNN 머니에서 만든 지표인데요. Fear and Greed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투자자들의 감정 상태를 숫자로 나타내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0에 가까우면 공포이고 100에 가까우면 그리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27입니다. 1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건 S&P 500 빅스 선물 지수였습니다. 장중에는 37.15까지 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때문에 이 빅스 선물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피난처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장중에는 30일 위로 움직이면서 정말 불안함을 더 많이 키웠었는데요. 그나마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현재는 40%대 급등으로 30.63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급락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을 다 마치고 나서 미국 선물이 더 빠집니다. 나스닥 지수가 현재 5% 하락이고요. 다우존스도 1%, S&P 500도 2.6%가량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돌아갈 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 파란색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만 니케이 지수만큼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3%대 급락하면서 지표 자체만 4,800포인트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13%대 급락이었고요.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중국 시장이 좀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5%대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 부양을 중국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외를 제외하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봐야겠죠. 금요일에만 해도 그래도 150엔대까지 좀 나타내나 싶었는데 계속 빠집니다. 2%대 빠지면서 143엔까지 내려왔습니다. 엔화가 움직이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올렸던 시장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시장도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 이렇게 일어날 일인가 싶게 일어났죠. 코스피 코스닥이 4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양대 시장 모두 4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발현이 된 겁니다. 코스피가 8%대 급락으로 2,441포인트, 코스닥도 11%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691.28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이틀 동안, 이 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3조 3천억을 매수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하루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 6천억 원대 매수, 외인들은 모두 다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이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막 던지면서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받아갔습니다. 5,400억 원대 매수로 외국인이 보여줬고요. 개인들이 6,700억 원대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뭘 샀냐 봤더니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HLB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주들을 좀 사들였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좀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더 내릴지, 다시 반등이 얼마나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더 들여다보고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함께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불만제로 디마켓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이게 실화냐?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 믿을 건 바이오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좀 기운이 안 납니다. 그래도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오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렇게 빠질 일입니까? 진짜 하루 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몇 년 만입니까? 제가 주식 시장에 들어온 게 네. 97년 3월 30일에 신입사원으로 여의도에 이제 입사를 입사를 해서 그 주식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시장에 대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IMF도 겪었고요, 금융위기도 겪었고, IT 버블도 많이 겪어봤는데 오늘 하락만큼의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저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가 하락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주는 형태에서 모습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중간에 한 번은 들어 올리려는 시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일중을 보시면 그런 시도가 아예 없죠.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왜 빠졌는지. 그렇죠. 왜 빠졌는지 알아야 다음 흐름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에서 시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분위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포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공포감이 있거든요. 주시장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내일 한 번 더 빠지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빠진 이후에 다음 주에 반등 줄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지표를 또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공포스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까지 빠질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빠지고 나면 시장이 언젠가는 안정화가 될 것인데 안정화의 흐름에서 어떤 섹터가 강할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시간에 알아보면서 네. 제가 이제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빠졌는지, 어디까지 빠질지,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하나씩 나눠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왜 빠진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엔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엔캐리 자금의 이탈입니다. 과거에도 2007년도에 그 역캐리라고 하는데 역캐리에 의한 자금 이탈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됐어요. 네. 2007년도에는 호주 금리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 투자되어진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미금리가 그 당시에 3%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일본의 금리 대비해서 3% 수준에서의 괴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자금을 스프레드를 이용한 투자 상품이 그때 대유행이었고 이때도 지금과 똑같이 환율의 변화에 의한 시장의 충격파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엔캐리 자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20조 원 규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가 24조 원 달러이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이 캐리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상품에 대한 매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했는지를 평가해 보면 지금 장에 대한 흐름도 어느 정도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을 되돌려서 시장에 대한 이제 그 하락에 대한 앞서 제가 첫 번째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캐리 자금이 집중화되었다가 이게 다시 해제되면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빠집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달러가 약세로에 진행이 되는 가운데 금리도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까지는 캐리 트레이딩이 어떤 형태였냐면 일본은 안정적인 통화 상품이었고 금리도 안정적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일본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023년 3월에 취임한 BOJ 총재 우에다 총재가 말한 내용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였거든요. 장기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사주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일본으로 돈이 들어왔고 이 자금들이 일본 주시장에 투자되어졌고 일본에 들어온 자금들이 미 장기 채권을 샀던 겁니다. 네. 이러한 캐리 트레이딩이 성행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지난주에 했죠. 네. 이러한 과정에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간에 넓은 금리 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빼야 되겠죠. 굳이 자금을 돌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금을 네. 빼는 과정에서 일본 주식을 때리고요. 주변 국가에 대한 투자처의 주식들도 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한국 주식 때리고요. 일본 주식도 때리고 네.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형태에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어떤 자기가 매수한 가격이라든지 손절 라인을 정해서 매도를 하겠지만 기관이나 헤지펀드나 큰 자산을 운용하는 집단에서는 가격 불문, 그쵸. 수량 불문입니다. 일단 때리면 때리는 거죠. 오늘 이만큼 팔아라 네. 오더가 되려면 그냥 파는 겁니다. 가격을 안 보고 팝니다. 그쵸. 그게 얼마의 가격이 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지션 구매만 축소하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이 나타나는 거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 내용으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이러한 비슷한 형태에서 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는데 어디까지 빠졌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환율의 변동차와 금리의 변화의 차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2015년도에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 일본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일본 시장이 22%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한국과 미국은 공히 15%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금액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때보다는 지금 금액이 좀 크긴 합니다. 단순하게 숫자적 측면에서 하락의 폭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네. 우리 시장은 오늘 종가 지수 가격이 대략 한 14%, 15% 수준이 됩니다. 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11%가 하락을 했어요. 네. 오늘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장중에 15%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아마 10% 13%에 네, 마감을 이쪽 했죠. 근처에서 하락으로. 하락 마감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시장과 오늘 시장을 했을 때 한 3, 4%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네. 지난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장에 대한 흐름으로 대입해서 등치시키는 내용으로 해석을 네. 해보게 되면 비슷한 하락의 각도가 나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이제 뭐 금액이 얼마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네. 제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하락의 범위를 예상을 해본다라면 우리 장 그리고 일본 장 미국 장 오늘 개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대략적인 지금 선물지수 하락 폭을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015년도에 하락한 폭과 맞물려서 비슷한 형태로의 바닥권이라고 할까요? 저점 라인이 형성된 구간에서의 지점에 들어왔다라고는 우리가 두 번째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시장이 하염없이 빠지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넋놓고 보고 계시기만 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빠질지 좀 지켜보시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한마디 첨언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다면 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네.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뭐 지점에도 있었고 지점장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런 장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손절 시점 놓쳤습니다. 이미 지났죠. 네,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팔았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이 점증되는 과정에서 손절 라인을 그리고 손절 시점을 놓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시세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자체가 지난 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하락이 계속해서 점증되면서 계속 빠진다라면 네. 먼저 파는 게 정답이겠죠. 그쵸. 그런데 제가 그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 시즌에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대선 이후에는 주가 상승했어요. 맞아요. 지난 2000년 이후에 6번의 대선 상황을 보게 되면 11월 이후에 주가는 항상 상승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8월장 그리고 9월장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멀지 않아서 찬바람이 불 때는 시장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상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장 같은 상황 하에서는 시세를 아예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빠지는 데에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격적인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던질 수 있는 투자자도 사실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받고 마지막으로 그럼 뭔 섹터 봐야 돼? 라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섹터를 이제는 볼 수가 있게 됐는지. 이 또한 지난 2015년 전후로 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면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방송을 해보니까 바이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장. 그쵸. 역시 시장에서는 합의된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더 바이오가 정답입니다. 네. 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부차적인 내용을 업해서 왜 바이오 흐름이 좋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바이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그 상승 주기 사이클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이오 섹터는 3년 주기로의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제 2015년도에 한 차례 상승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힌트를 약간 드렸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그 당시에 7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진짜 네. 약간 무섭기도 했었어요. 무섭죠. 무섭게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움직였다는 건 한미약품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한미약품이 올라가면서 전체 제약 바이오 전체를 끌고 올라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섹터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때 면역 치료 물질 특허 관련한 이슈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3년의 시차를 두고 2018년이 딱 됐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바이오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2018년도에 뭐가 움직였느냐? 셀트리온이 움직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7만 원에서 아마 30만 원 넘어가는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나타났습니다. 전체 바이오 분위기를 이끌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21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신풍제약, 시젠 등등등등등 팬데믹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분위기를 호전시켰죠. 네. 그래서 3년 주기 사이클로의 바이오 섹터가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올해 물론 올해 뭐 HLB나 알테오젠, 함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일부 섹터, 일부 종목들만 위주로 한 알테오젠만 올랐죠. 네, 다른 점은 안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의 움직임은 최근의 움직임이 그나마 선방을 보였던 셀트리온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나머지의 바이오의 전체적인 훈풍이 불어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3년 주기에 대한 형태로의 모습을 첫 번째 근거 상승의 설명으로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 2015년도의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은 그 당시에도 15%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바로 급반등으로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5, 6개월 정도의 박스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에서 오르내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수는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바이오가 움직였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한미약품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여기에 대한 근거적 배경으로서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건 자연스럽게 엔캐리 트레이딩이 해제가 되면서 달러 자산,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그간의 투자처로서의 투자를 했던 것에 반대로 달러를 팔고 채권을 매각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채 수익률을 보더라도 4.2, 4.1 수준에서 3.7까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성장 섹터인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시장 해석도 가능한 그렇죠?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오늘장 하락에 대해서만 과몰입되어서 우울하게 시장을 평가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긍정적인 요인도 제가 시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환율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하락을 했고 여기에 대한 채권 가격도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장에서는 시장 가격의 변화가 위아래 가격으로 움직였지만 오전장까지의 시장 흐름을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기관이 매도하지 않았어요. 기관이 일부 사는 형태에서의 시장 진행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율이 변화에 따라서 매도로 전환이 되었지만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의 진행이 된다는 것은 원 달러의 상황 하에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1,480원에서 1,3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뭐 저점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추세적 상황을 보게 되면 엔화가 하락하면서 달러 원 달러의 따라가는군요. 형태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굳이 시장에서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반응, 작용 반작용으로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에서의 시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주 우울하게만 오늘 장까지의 마감 상황을 보고 나서 아주 극단적으로 우울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네. 희망이 일부 상황 하에서는 싹트고 있다.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네. 하락 원인도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섹터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반의 상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뭐 대처할 시점은 지나갔지만 이 이후의 시장 상황 하에서 또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신다면 이 하락이 오히려 반면교사로서의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죠. 네. 아유, 진짜 사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IT 투톱을 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반도체. 바이오가 좋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미 내 포트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담겨 있는 상황일 거란 네. 말이죠.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네. 뭐 10% 가까이 양 종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하락입니다. 바이오의 전반의 산업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좀 전에 헤지펀드나 대규모 해외 자금의 이탈 과정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가중된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경기와 반도체 산업의 내용이 전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보유 전략에서의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단 앞으로의 시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주가가 V자 반등으로의 상승 흐름으로의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고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다면 최근 하락에 대한 상쇄하는 과정에서의 대략 한 50% 수준에서의 하락분의 50% 수준에서의 반등치는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치를 이용해서 적절한 대응 이후에 교체 매매가 필요하겠죠. 이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 반도체. 그러면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 대선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나는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가져가겠다. 네. 지금 하락이 있게요. 당연히 홀딩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세 흐름에 대한 어떤 편승해서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50% 최근 금요일 오늘 하락분에 대한 20%에 대한 반등치가 10% 정도 나올 때 네. 이때 적절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고점 돌파한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담으셨을 거고 투자자의 눈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좀 새겨두시고 시장 대응, 특히나 마지막에 해주셨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IT에 대한 반응까지도 잘 새겨두시면 좀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락하는 장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승 하락 종목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좀 갖다 붙이기도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놀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매도 행렬 이어지는 이 와중에도 그래도 시세 조금 더 냈던 종목들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종목 열어보면요.
네, 5위 종목 한양증권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사모펀드 KCGI가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영향받아갔는데요. 오늘 장중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 매매 대상 주식 같은 경우는 전체 비율의 한 29% 정도 해당이 되고요. 시간의 상한가 지난 금요일 기록했는데 장중에 24%대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 줄이면서 3%대 상승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컴텍 확인되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계속 나오면서 이 중동 리스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자산 이 선호 심리가 금 관련주 엘컴텍의 매수세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6%대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위는 HVM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중동 리스크 영향 받아갔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HVM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방산 기업에 첨단 특수학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거고요. 또 수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요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12%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니드 올라왔는데요. 이 중동 리스크 해운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소형 방산주까지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오늘 휴니드 급등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스페코, 빅텍, 대성하이텍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 장중에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는 18%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올리패스 올라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90% 비율의 감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상한가 이어지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됐었는데요. 이어서 하락 종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 사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전체 지수가 끌어내리면서 영향을 받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위 같은 경우는 YC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0% 넘게 밀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일제히 밀렸던 모습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YC 같은 경우 17%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 어보브 반도체 일제히 하락했던 모습 확인됐었고요. 4위 종목 어떤 건지 열어보겠습니다. 삐아 올라왔습니다. 역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소비 관련해서도 우려감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화장품주들도 일제히 밀렸던 모습 확인되는데요. 삐아 같은 경우 18% 넘게 밀렸고요. 이 밖에 뷰티스킨, 마녀공장, 실리콘2 화장품주들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케어젠 올라왔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도 받아갔지만 개별적인 좀 영향도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19% 감소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20%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경기 둔화하면 성장주 이 영향을 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오늘 일제히 밀렸던 모습 확인됐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2%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올라왔습니다. 사실 전선주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또 데이터 센터 이 증설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섹터인데요. 가온전선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22%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그밖에 재룡산업, 재룡전기, 대원전선 이런 전선 관련주들도 일제히 밀렸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오늘장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에서 전략들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의 사책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어떤 종목들 실적이 좀 남아있는지 또 증권사들에서는 이 섹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실적이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흐름 이어갈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SK텔레콤, 카카오페이, LNF 또 7일에 많은 종목들이 발표를 합니다. 하이브 SM을 비롯해서 LG U+,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카카오뱅크, CJ프레시웨이, 휴젤 디오까지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CJ프레시웨이 같은 종목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8일은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콘텐트리 중앙까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터, 미디어 업종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많이 되고요. 롯데케미칼, 하둔시스템, 고려아연도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금요일에는 네이버, KT, 컴투스 홀딩스, 코오롱인더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에는 크래프톤, 13일에는 제일제당, 또 JYP, W게임즈, 한화생명, 덕산네오로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14일에는 보험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6일에도 삼성생명이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디어, 엔터, 보험주 같은 대형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것인데 과연 어떤 전망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업종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환경 여파로 녹록지 않은 영업 상황이 지속됐는데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OTT형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즉 하반기가 돼야 무언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DS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실적 나온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국내 업체에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내놨고요. 결국에는 좀 하반기를 봐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터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에서는 단기 모멘텀이 없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 BTS, 블랙핑크 등 대형 캐시카우들이 완전체로 재개를 하고 팬더 플랫폼이 유료화되면서 실적이 이제는 좀 나아질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도 하반기를 봐야 한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신한금투에서는 하이브의 갈등, 또 SM카카오 사법 리스크까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IR 내용을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업종에 대한 의견 볼 텐데요. 여기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실적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발표될 실적보다 장기 주주 이익 환원 정책 구체화가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좀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는 똑같이 나오고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보험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로 살펴보시면요. 아직까지 회계 처리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고 주주 환원이 확대가 된다면 그때 주가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신한에서는 오히려 회계 처리 노이즈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고요. 2분기 연간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을 관심 가져야 한다면서 조금은 엇갈린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답답하시겠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섹터들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이버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덥습니다. 예. 더위에 지금 계좌도 녹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에 오늘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 순위 보니까 GSE 올라와 있고요. 이외에 휴니드 같은 종목들도 거래량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좀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방산주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안 좋았죠.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금의 이탈, 그러니까 수급이 꼬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제 방산주라고 한다면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수출 물량이 많은 대형 방산 기업들 위주로 변동성을 많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작은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장 마감 후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해지 성향의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면 아마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또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약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자금의 피난처 같은 것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는 방산주에 좀 수급이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S&P 500 빅스 선물지수와 관련된 상품들, ETN 상품 뭐 이런 것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뭐 인버스니 뭐 레버리지니 하면서 지금 코스피 상승률 상위 오늘 마감한 걸 보시면 대부분 그런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잘못 매수하면 참 어려운 상품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ETN 같은 경우는 네. 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혹은 이런 주식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ETN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펀드를 주식처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밀렸을 때 어쨌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대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 종목이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ETF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인버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 ETF가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더 밀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장 마감되고 나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한가 들어간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하한가가 그러네요. 나올 때까지 우리 시장이 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봐서 하반 경직을 보이면 인버스보다는 상승 쪽에다가 베팅을 할 수 있는 ETF를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빠르게 빠졌고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사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하반 경직성, 바닥을 다지느냐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셀트리온이랑 HLB가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 그동안은 아니었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시간 외에서 0.2%대 소폭입니다만 오르면서 약간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쪽으로 많이들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거래 대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삼천당 제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 주신 종목과 제가 말씀드린 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도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일본의 자금, 요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현재 매크로적인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지만 네. 결국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 어쨌든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구조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8월 달 중순이나 후반쯤에 돼서는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업종 중에선 대장 업종으로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저는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등락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GSE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나 흥구석유 같은 흥구석유. 경우도 네. 전반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과도 어느 정도는 연동이 돼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은 등락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이 뺏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쵸. 거죠. 하지만 지수의 하방 경직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렵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뭐 땡땡 석유, 뭐 땡땡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이유가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도 좀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을 돌리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보고 있는데 산일전기랑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실적이 좋을 거다, 뭐 구리값이 어떻다, 전력 설비가 더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도 볼 수 있다라는 뉴스는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니까 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나 봐요. 네, 일단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주에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이 좀 크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하방 경직을 선제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본장이 마감이 되면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내일 새벽에 마감될 미증시가 어쨌든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보합권이나 살짝 짧은 상승만으로도 마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오늘 하한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반대 매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하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 매도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버텼다는 거죠, 오늘 그죠? 투자분들이. 버텼거나 뭐 추가 입금을 했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서 부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미증시가 내일 안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오전 11시, 12시 정도에는 반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도 내일 오후나 장 마감 부근에는 저점대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시장을 7월 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을 하면 네. 현금을 그래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반도체 업황도 좋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침체가 아니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되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 비중을 전부 다 줄이는 것은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맞아요. 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좀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보는 거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어떤 대선까지 종목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금을 조금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이 사실 없으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은 진짜 그냥 뭐 오시는 분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라고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네. 같아요. 우선 뭐 장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왜 하락을 했는가? 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좀 빠졌을까요?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너무 좀 생뚱맞다는 것이죠.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이 있었으면 최소 몇 개월 전부터 해당되는 어떤 안 좋다. 시그널들이 안 좀 좋다. 나와야 되는데 네. 불과 2주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2분기 GDP를 발표했죠. 여기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견고한 경제 지표를 좀 발표를 했는데 네. 그래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골디락스 얘기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경기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불과 2주 전이었는데 네. 갑자기 예상치보다 냉각된 고용시장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실업률이 뭐 4.3%대죠. 네. 4.3%대까지 이게 시장 컨센이 4.1%인데 이 부분을 좀 상회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경기 침체가 관련된 우려감들이 부각돼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네. 최근에 이 상황들 보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우리 증시에 비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증시의 어떤 과일 여건,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다우존스 지수까지 계속해서 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변곡 현상이 좀 생긴 것인데 일단 기술주들이 방향성들을 더 상방으로 좀 잡지 못하고 이제 하방 방향성을 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 더해서는 AI 모멘텀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고 네. 두 번째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상회를 했는데 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이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할 경우에 이를 좀 악재로 인식했던 어떤 시장의 영향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텔이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 쇼크를 좀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기술주 투매 현상으로 좀 이어졌던 원인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상황은 인텔에서 촉발된 어떤 어닝 쇼크가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들의 어떤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요인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됐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뤄진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네.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니케이 지수가 12.4%대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금 아예 장 마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관련된 어떤 연동성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뭐 BOJ에서도 사실 뭐 엔화 금리 인상을 좀 하고 난 이후에 엔화가 오늘도 좀 강했는데 네. 전체적 어떤 시장 상황들은 사실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싼 가격에 엔화를 사서 제3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포지션 청산됐던 부분들이 이번 주 내내 좀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일본 증시의 어떤 이 하반 경직성들을 좀 더 키우는 원인인데 우리 증시와는 좀 약간의 좀 결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상황들 좀 보면 우리 증시 코스피의 경우는 1개월 전 대비해서는 14.7%가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이 18.4%인데 다우존스는 0.92포인트 그리고 3개월 대비해서 2.7% 상승 전환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덜 빠졌죠. 그런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는 뭐 1개월 지표가 23%, 3개월 지표가 17.7%인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표는 20.1%.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더 빠지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나치게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이 산입됐던 효과들이 있었고 네. 코스닥의 어떤 대부분 낙폭이 확대됐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됐던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고 네.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의 이 시간의 선물 지수가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2%,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4%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보다는 일부 낙폭을 좀 축소를 했지만 네. 내일장 우리 시초까지는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진 않는다. 단기적 한 1거래일에서 2거래일 정도 우리 증시의 시초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포지션 청산이 아니라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고무적이기에는 오늘 뭐 장 후반에
외인이 어떤 선물, 순매수세 좀 전환 부분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부분에서 5,472억 원 규모의 순매수 유입됐던 흐름들은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저 하나만 추가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정리가 되면서 말씀해 주신 게 대형주 위주로는 이제 네. 분할 매수를 조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왜 네, 그렇죠.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예요? 우리가 단기적인 낙폭이 확대됐던 구간들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등시 수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금 증시가 충격을 완화하고 올라갈 때 해당되는 수급이 어디에 몰리겠는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코스피 저점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9월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30일 저점이 2,134포인트대. 네. 자,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요 당시와 오늘의 낙폭 구간. 괴리는 있죠. 네. 다만 이제 달라진 측면들이 오늘의 낙폭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들은 당시와는 좀 너무나 경제 지표들이나 여건들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하락폭들은 기술주의 투매 영향들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기 때문에 네. 과매도권 안에서 다시금 수급이 재차 반등하거나 수급이 다시 반영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우상향한다는 관점에서는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수급으로 단기간에 좀 유입될 수 있는 흐름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사실 이 대형주 수급에서 주가 좀 반등하고 난 이후에 네. 올해 1분기 기점에서는 증시가 좀 비교적 좀 탄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당시 뭐 한 1분기 그리고 지난 4분기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중소형주에서는 뭐 개별주의 어떤 흐름들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수를 이끈 것은 대형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시장이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시장에서도 좀 섹터를 잘 골라야겠죠. 어떤 거 오늘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섹터가 더 좋고 나쁘고의 의미는 좀 없는 맞아요. 날이 아닌가 오늘은 싶어요. 사실 그래요. 제가 원고를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오늘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보다 저는 이제 대형주 봐야 된다. 네.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또 이번 주가 또 대체적으로 2분기 화장품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네. 중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단기 낙폭이 좀 컸던 화장품 섹터가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오히려 좀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10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의 거래량들을 보면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컸었는데 지난 1분기 그리고 우리가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섹터가 미국에서 견조한 흐름들 때문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난 이후 그리고 이후에는 뭐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좀 쏟아내고 있는 구간이고 네. 지난주 수급을 보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높아진 이 기대 실적을 좀 충족하지 못했어요. 네. 장사를 잘했는데 시장의 이 컨센보다는 좀 소폭 하회했다. 높이가 너무 높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좀 이식했던 영향들. 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화장품 섹터의 수출 데이터, 뭐 상반기 데이터도 중요했지만 7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양호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더욱이 우리가 좀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네. 지금 전체 화장품 섹터의 큰 선들은 중국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중국의 이 매출 포션과 북미 매출 포션이 7월엔 동일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중국보다 북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들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수출 데이터라든가 양호한 어떤 이 실적 지표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잘 팔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일본이라든가 뭐 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잘 팔린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OPM,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여기 더해서는 사실 화장품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업황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에 임박하게 된다면 이제 피크 우려감들이 좀 작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유통 플랫폼들보다는 저는 화장품 ODM사를 좀 더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뭐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폭이 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화장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되게 네네. 와닿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등록 업체만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ODM을 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고 ODM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원래 한 지난주 장세라고 하면 사실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봤는데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도 가장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3대 ODM사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한국콜마가 2분기 실적 기대요인데 그리고 북미에서는 선케어 제품들의 판매 호조 부분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반영시켰고 저는 CNC 인터내셔널을 오히려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주의인데 네. 그 이유는 2분기에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지만 오히려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증설 투자 효과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증설 투자라는 것은 공장을 새로 졌는데 이게 2분기의 실적 반영보다는 3분기에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 실적으로 좀 산입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부분들. 네. 정확하게는 지금 성장성 부분에서도 전체 이 ODM 3사 중에서는 한 가장 높은 한 25%에서 30%대 성장률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미스를 충분히 3분기에는 아하.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OEM, ODM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 네. 친구들이랑 뭐 화장품 사거나 뭐 하면 쿠션 뒤집어보고 브랜드도 중요합니다만 뒤집어보고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코스맥스야? 한국콜마야? 이렇게 사실 네네. 친구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ODM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사실 많이 빠져서 뭐 네네. 정보를 여쭤보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네, 공교롭게 내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10.3%.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 일단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던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의 어떤 낙폭 부분들, 오늘의 한 하락폭들이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실적 기대감들을 좀 차지하더라도 오늘 지나치게 좀 하락한 것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이고 지난 5월 20만 500원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최근 7월 말부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좀 비교적 좀 탄탄한 흐름들 좀 보여졌지만 오늘의 시장 영향들은 전체적인 어떤 투매 영향과 결은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어떤 실적 기대감들은 영업이익이 1,128%의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향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향 시장 공략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지금 북미에서는 2분기 종속회사로 좀 편입했던 코스알엑스의 일부 실적 반영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 코스알엑스의 실적 반영들이 좀 이끌어진다면 2분기보다 3분기의 기대 요인들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가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쇼핑 플랫폼 안에서 이 코스알엑스의 이 상위 랭커 부분들 여기에 관련 판매량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7월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좀 했는데 북미향 실적 기조는 비교적 견고하다는 흐름들. 상대적으로 화장품 섹터 안에서 화장품 빅2,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의 상승 탄력도는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키높이 관점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어떤 밸류를 좀 찾아가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대 요인들이 좀 주가의 어떤 기대 요인이나 상승 여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어닝 미스로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하게 된다면 내일 어려운 장이긴 하겠지만 저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좀 예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급 지표가 조금 더 꺾인 측면들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 성장이라는 관점 그리고 북미향 시장 공략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은 낙폭 과대 구간의 조정식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코스알엑스 화장품 쓰는데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고 있는 화장품 중에 하나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컨센이 695억입니다. 이 숫자 잘 기억했다가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일정들 더 명확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6일쯤 해리스 부통령의 이 러닝메이트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주말 6명의 부통령 후보들을 면접했다라는 소식들 나왔었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높게 점치는 인물은 2명에서 3명 정도인데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또 애리조나주의 켈리 상원 의원입니다. 이 5일에 후보 지명을 한 이후에 6일에 필라델피아 선거 유세에 나설 때 공개를 한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유색 인종의 또 여성이기 때문에 백인 남성 정치인을 선택해서 이 정치적 외연 확장을 좀 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일에는 호주 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6월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 CPI에서 경기 둔화가 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관측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이 뉴욕 증시 열리기 전에는 미국 최대 중장비 기업이죠.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 또 나오는 만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장전에 우버나 또 이 타코벨 등을 운영하는 얌 브랜드도 실적 발표하니까요.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국내는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생체 현미경 전문 기업인데요. 코스닥 이 공모가 같은 경우는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10,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이 시장 IPO 첫날 흥행에 성공할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바구니 4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좀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살펴보시면 제가 오프닝 했을 때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낸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4.3%대 하락, 러셀 2000도 3%, S&P 500이 2.5%가량 하락, 다우존스도 1.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빅스 선물 지수가 그래도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30%가량 오르면서 28.53이고요. 금일 변동폭을 함께 살펴보시면 최고치가 37.15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오늘 밤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 지수까지 잘 살펴보시고 미국장 과연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